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인사하려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전까지 했던 게 그 포드 생산 증대 이후 시대에서 그 호성 공장 실험하고 행동과학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12페이지 버틀람피의 시스템 체계 이론 할 차례입니다. 뭐 시스템 이론이라고도 하고 체계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시스템이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은 이런 이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경영학은요 막 다 떼온 거예요. 어디서 좋은 거 있으면 다 떼다 붙이거든요. 다 떼다 붙이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건 변태도 아니고 버틀람피의 시스템 이론요 그 저쪽 자연과학 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면역 체계처럼 막 항상성도 나오고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린 적당히 버무려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기업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이제 시스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틀람피의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모든 이런 뭐랄까 체계들을 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 학원도 일종의 시스템인 거고요. 뭐 정치가 집단도 시스템인 거고요. 기업도 시스템인 거고 뭐 가정도 시스템인 거고 뭐 모든 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폐쇄적인 시스템과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그리고 폐쇄 시스템은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폐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와는 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그리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 신호 체계라고 예를 많이들 드는데요. 프로그램 신호 체계는 여러분이 잘 안 와닿고요.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신호등. 신호등을 우리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에 걸려 있죠. 그러면은 여기 대통령이 지나가든 구급차가 지나가든 아니면 앞에서 폭발물이 터지든 아니면 시위대가 지나가든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똑같이 녹색불 떴다가 10초 지나면 삐삐삐 하면서 1987654321 하고 다시 빨간불 됐다가 빨간불 1분 지나면 또 녹색불 떴다가 빨간불 됐다가 녹색불 떴다가 빨간불 됐다가 계속 같은 시간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외부에서 조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얘가 갑자기 대통령이 지나가 대통령이다 이러고 눈치 봐요 막.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폐쇄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절대 외부의 눈치 안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외부가 어떻든 뭐 지구가 멸망을 했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폐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폐쇄 시스템처럼 하면요 큰일 납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공부하는 수가 있어요. 주위 분위기 봐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개방 시스템으로. 네. 개방 시스템은요 반대예요. 개방적인 거예요. 외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게 너무 나오면 우리 너무 익숙해요. 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외부와의 영향을 주고받고 생명체들이 다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대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 대처를 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해 나간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속된 말로 고인물 되는 거예요. 그럼 썩는 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방 시스템과 폐쇄 시스템을 아셨으니까 기업은 개방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갈 거예요. 그럼 개방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라는 건데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물리학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피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동생이 이제 그쪽 교수예요. 제 동생은 저랑 클래스가 아예 달라요. 여기서 막 교수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개념이 애매해서 엔트로피가 뭐야 이랬더니 이 자식이 미국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막 하면서 막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거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설명해서 그냥 끊으라 그랬어요. 끊고 너는 됐고 그냥 돈 벌어서 대한민국 부동산이나 사라 그러고 끊었어요. 엔트로피 아시는 분들은 그 개념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한번 가볍게 가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엔트로피라 그러면요. 이거 좀 오래된 세대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수능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아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거 아시면 이제 30대 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입니다. 40대 초반이나 여기 없어요 그런 분들. 네.
엔트로피는요, 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쓸데없는 에너지라는 뭐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밥 먹고 공부하는데 온전히 그 에너지를 다 쓰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 막 열로 나가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다들.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막 같은 걸 먹어도 더 배고파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 1등급 뭐 있고 뭐 2등급 있고 3등급 있는 것처럼 엔트로피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쓸모없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요. 사회학적으로 이걸 또 가지고 와서는요, 무질서의 정도라고 합니다. 점점 무질서가 심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방 시스템에서는요, 개방 시스템화에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인물로서 계속 하면은 고인물 썩듯이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그냥 엔트로피가 계속 생기면서 비효율이 생기면서 회사가 망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은 이 회사는 계속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역 엔트로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괄호하고 역 엔트로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개념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세요. 네, 여기 괄호하고는 여기 보면요, 13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역 엔트로피라고 나오죠. 네, 이런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방 시스템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여기 5개만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과 조화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페이지죠. 네,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과 조화라고 그러는데요. 시스템 내부의 이야기예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간에는 그 하위 시스템, 이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안에 또 작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위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고요. 상위 시스템이 있고 뭐 하위 시스템이 있고 이러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간에 다들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1번은 시스템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도 각자의 시스템끼리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고요. 그럼 반대로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4번으로 가보세요. 환경의식, 경계의 강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외부의 환경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건 꼭 잘하셔요. 외부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영향을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이 안에도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외부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1번과 4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위 시스템 간에도 상호 의존성과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스템과 이 경계의 강조는 시스템과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세부 내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이 경계라는 건 2개가 나뉩니다. 심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계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경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론이 더 깊어지면 심리적인 경계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까지 볼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화에 대한 전문성의 증가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있죠. 이거는 환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화에서 전문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분화된 하위 시스템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간의 의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한자로 나와서 2인 동과성이라고 말하거든요. 2인 동과성은요, 2는요 다를 이자예요. 이거는 다를 이자인데 뭐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한자 물어볼 거 아니까 두 이자로 생각을 해도 돼요. 원인이 뭐 2개든 여러 개든 뭐 다른 원인으로 해서 2는 원인할 때 2입니다. 그리고 동은 동일한, 같은 동자예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2인, 다른 원인으로 동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이거를 동종국성이라고도 하고요, 동일귀착성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동일하게 귀착한다, 아니면 종국적으로는 같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속담으로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을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공무원이 되는데 경영학을 100점 맞아도 될 수 있는 거고 국어를 100점 맞아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단이 여러 개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면역력에 대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면역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우리 몸에 지금 이게 완전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몸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하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백혈구가 맞죠? 백혈구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외부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성이고요. 면역력의 느낌으로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요. 시스템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이 문장 그대로가 면역력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으로는 뭐 당연히 개방 시스템은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고요. 기업이 개방 시스템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하나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알아둘 건요. 여기 요거는 하나 밑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위 시스템으로 1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사점에 하위 시스템으로의 분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개방 시스템인 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분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개방 시스템인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방 시스템이니까 이걸 갖다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분화를 합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사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놓은 거긴 한데 이해가죠? 시스템이 분화가 돼서 개방 시스템이니까 외부에다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외부하고는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고요.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위 시스템에서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그 다음 부정적 엔트로피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항상성 이렇게 다 나왔죠. 네, 그래서 내용은 뭐 5개로 줄여놓은 건데요. 6개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이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상황이론은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 뒤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리더십에서도 뭐 리더십 상황이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경영학 초반에는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돼. 기업은 이렇게 운영해야 돼. 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보다 보니까 야 이게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에 이제 외부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 그래서 한 파트가 나오기도 해요. 거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케바케, 사바사 뭐 이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건 예, 뭐 그래요. 예. 웃으시니까 민망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이제 여기서 밑줄 하나 쳐갖고 딱 한 문장 뭐 찾아보고 싶다면은 양거래 이번 상황이론에 등장하면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나오죠. 이러한 사조는 한 다음에 보편타당한 원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게 핵심입니다.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예를 들면 리더십 이론 같은 것도 막 그래요. 초반에는요 이런 리더 짱이야 막 밀어붙이는 리더가 최고야 이랬는데 그런 거 어딨어. 어떨 땐 다독여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고 그게 상황이론이고요. 그 다음 4번 자원이 기반인 관점인데요. 이제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RBV라고도 해요. Resource Based View라고 해요. 문자 그대로죠. 리소스가 자원, 베이스가 기초, 기반, 그리고 뷰. Resource Based View 같은 경우는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통적으로 항상 나왔던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올려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여기 물적 자원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인적 자원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인적 자원도 포함된다라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적 자원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이 인적 자원이 사라지고 나가지고
많이 고전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있어요. 애플. 가장 큰 인적 자원 중 하나는 스티브 잡스였다고 봐요, 저는. 이게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됐던 것 같은데 잡스 떠나가고 나니까 조금 흔들리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별로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예전의 아성은 글쎄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이제 교재를 늘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봐야 될지 감을 전혀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제 교재를 다 본 다음에는요, 범위를 어떻게 늘려갈 거냐면 문제집들을 다 풀 거예요. 문제들을 제가 다 긁어모으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다른 제 강사들 문제집도 뭐 가능한 선이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죠. 내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래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다 이러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문제 풀고, 그럼 적어도 거기 애들이 푸는 건 여러분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를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조금 혹시 내용이 이걸로 될까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다른 학원 학생들이 푸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대신에 쓰레기 같은 문제는 제가 다 버릴 겁니다. 문제집 괜히 막 사놨는데 이 문제집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궁금하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후진 건데 자꾸 풀려고 그러면 눈앞에서 찍고서 돈으로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헌책방에서 막 사올까봐 무서워. 막 이렇게 500원 주고 사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저러고.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문제집 혹시 고민되시면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봐드립니다. 구리 문제집은 진짜 한없이 구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신 경영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챕터 3입니다. 최신 경영학 이론이라고 해도 사실 많이 최신은 아니에요. 한 90년대 정도까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2000년대 초반도 아닌데 90년대 후반 정도까지가 제가 볼 때 거의 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건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저기 보면 저 뒤에 있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걸 블루오션 전략, 이거 되게 나름대로 최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최신이 돼서 들어왔냐면은 한국 사람이 했거든요. 이거를 김희찬 교수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훌륭한 이론입니다. 진짜 해외에서도 되게 먹히는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뽕에 취해서 약간. 그래서 문제가 좀 핫하게 나오고, 요새 또 블루오션 시프트라 그래서 막 책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핫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몇 개 있는데 사실 완전 최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신 경영학이라고 해서 다들 다루고 있어서 저도 그냥 그 이름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네. 김희찬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 있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경영학 쪽이나 컨설팅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왜 아쉬워하냐면요, 일본은 되게 경영학이 나름대로 핫한 경영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경영학의 꽃은 나름대로 이제 경영 꽃이라고 그러긴 그런데, 경영학에서 이제 최 끝단을 달리는 데를 이제 실무선에서는 컨설팅 펌이라고도 봤어요. 뭐 많습니다. 뭐 맥킨지도 있고 BCD도 있고 뭐 이런 진짜 머리 똑똑한 애들 많이 가요 거기. 저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가서 엄청 욕먹고 떨어졌어요. 네. 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온갖 소리는 다 듣고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거의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그때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또 심지어. 그랬는데 일본을 되게 이렇게 쳐주는 이유가 노무라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컨설팅 하는 데들이 있고 뭐 연구소도 있고 해가지고 좀 쳐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있어요. 노나카이 쿠지로라는 분이 이제 약간 동양에서의 경영학은 이제 약간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서양 얘기잖아요. 동양에서 동양의 것만은 그 무엇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딱 띄운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도요타의 JIT라는 GT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게 막 일본에서 터지니까 사람들이 와 일본 대박이다 이러면서 쳐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막 엉망인 거예요. 한국은 뭐 그냥 일본이나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현대 보면서 막 얘는 혼다의 뭐 짭인가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하니까, 그래서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첫 번째 단추를 낀 게 노나카였어요. 노나카라는 사람은요, 마케팅도 되게 잘했습니다. 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이 분은요, 지식경영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되게 센세이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그냥 지식경영이 그냥 문자 그대로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이 표현으로 그냥 갔으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못 끌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개념을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이 단어를 써버렸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한자 보면은 지금 좀 덜하지만 서양 사람은 한자 보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비버 막 한글로 막 비버 써놓고 한번 봐보세요. 되게 이상한 뚜또라고 써 있어요. 잘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 지라는 한자를 그냥 논문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더 동양적인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뭐 이러면서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식을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을 해요. 되게 신비해 보이잖아요. 아,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암묵지고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전수가 되고 너무 동양스러운. 그래서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이 되고요. 암묵지는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언어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경험이라든가 내면의 것, 이런 것들이에요. 형식지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네. 이거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식 경영에서. 지식이라는 거는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암묵지가 암묵지가 되고,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암묵지가 다시 형식지가 되고, 형식지가 다시 형식지가 되고,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가 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클로 돼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자면요, 여기 동그라미가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붕붕 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서 지식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라는 뜻인데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쿵푸 팬더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쿵푸 팬더 보시면요, 이렇게 그 누구지? 걔가 포였나? 그 팬더에 있어요. 이렇게 뚱뚱하네. 걔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부가 막 뭘 하는 걸 보고 배워요. 막 사부가 나한테 막 설명을 해주지, 막 말로 하고 막 책을 주면서 야 이걸 봐, 막 동영상을 찍어주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사부가 막 뭘 하는 걸 보고, 아니면 이렇게 막 물방울이 탁탁탁 떨어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저는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 하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더니 갑자기 쿵푸를 엄청 잘해. 그게 말이 되나? 전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만류인력을 생각한 것도 오바 같아요. 만류인력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생각해낸 게 아닐까. 아르키메데스가 뭐 빨개 벗고 막 목욕탕을 들어갔다가 그것도 왠지 오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뭘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것처럼 암묵지예요. 그냥 뭐 형식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보고 갑자기 나도 깨닫는 거예요. 사부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혹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기업을 경영하는 걸 모습을 보더니 여러분이 딱 깨닫고 여러분도 저처럼 갑자기 막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찌 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예요. 공동화예요. 그래서 암묵지를 보고 사부가 막 이렇게 뭐 쿵푸를 하는 걸 보고 이 그 쿵푸 팬더도 엄청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푸를. 그래서 이게 암묵지를 보고, 글을 본 게 아니잖아. 암묵지를 보고 암묵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처럼 된 거예요. 얘가 하는 걸 보고 나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의 일체 같은 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화된 게 공동화입니다. 영어로도 공동체 문자 그대로예요. 소셜라이제이션이에요. 소셜이잖아요. SNS 할 때 그 소셜.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가서 막 빨리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얘가 돈독이 올랐나 봐. 갑자기 뭘 하는지 아세요? 이제 막 사부와 함께 막 이렇게 적을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쿵푸 팬더와 함께 하는 뭐 쿵푸 마스터 책을 내기 시작하네. 이게
암묵지를 갖다가 내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식지로. 책이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내면 꼭 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얄쌍한 인간들. 야, 이 책 읽어보니까 괜찮다. 난 쿵푸 못하지만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호랑이도 있어요. 티그리스인가 걔랑 사마귀도 있고요. 많아요. 책 다 샀어 걔네 거. 그러면서 김동주와 함께하는 뭐 5가지 쿵푸 마스터 이러면서 책을 요약서를 냈어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연결화 작업. 여러 가지 책을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지를 잔뜩 모아서 새로운 형식지를 내버렸네. 온갖 책을 다 연결해서. 경영학 있죠 이거. 지금까지 제가 몇 권의 책을 연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40권은 연결했을걸요 지금까지. 이 한 줄 한 줄이 논문과 온갖 이런 사람들의 책에 나온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든가 지식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지 책들을. 그리고 얘는 얘 얘기를 하는데요. 암묵지를 형식지로 외부에 표출했죠. 내면에 있던 거를 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출된 걸 갖다 나 같은 인간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모아서 여러 개를 묶은 게 연결하고요. 그럼 또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겠죠. 연결화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래서 형식지를 보고 이런 묶여있는 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암묵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외부에 했던 걸 내 내면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선생님 뭔데요? 이걸 암묵지로 갖다가 암묵지로 하는 것도 이해가고 뭐 암묵지 형식지로 가는 것도 이해하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노낙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시험에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노낙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하세요 해요.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후에 다시 이 암묵지를 보고 누군가는 또 공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암묵지를 보면서 이 사람과 내가 동일시돼서 저 사람이 할 줄 아는 거, 저 사람이 깨달은 걸 나도 깨닫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 암묵지를 다시 외부로 표출화가 되고요. 이 표출해 놓은 걸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다시 요약서를 만드는 형식지를 하나 더 만드는 연결화가 되고요. 연결한 거를 다시 보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게 또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돌고 돈다라는 게 지식 전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면 암묵지와 형식지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기출된 바 있어요. 암묵지와 형식지만 물어볼 거고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순서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순서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따로 제가 문구로 그냥 나타내서 해봤거든요. 일단 암묵지가 되는 게 공동화였죠. 그리고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게 표출하고요. 형식지를 다시 형식지로 만드는 건 요약서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지 깨닫는 게 형식지를 보고 내면화해서 내게 돼서 암묵지가 되는 게 내면화예요.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앞자 가지고 가세요. 공, 표, 연, 내예요.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앞자 그냥 해드린 거예요. 공, 표, 연, 내였고요. 최악의 경우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SECI 모델이라고 불러요.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그 다음 Internalization. 읽어보면 맞아요. Socialization, 소셜이니까 공동화되는 거죠. 공동체처럼. Externalization은 X가 외부잖아요. 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Combination은 연결하는 거잖아. 게임할 때 콤비네이션 하면은 뭐 콤보 이러면은 연결기잖아요.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Internalization은 인이잖아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SECI 모델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알면 이제 외치가 되잖아요. 이건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겁니다. 노나카 새끼의 새끼 모델이라고 외우세요. SECI입니다. 잘 읽으면 새끼라고 읽습니다. SECI예요. 민망을 받아 적으면은 제가 알려줬다고 하지 말고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개발했다고 하세요.
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줬다가는. 네. 그리고 이제 예시를 한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공동화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요. 남이 하는 걸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OJT 같은 거예요. 내가 뭐 문서를 주거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일하러 들어가시면요.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병들을 일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저 본부에서 일하는 건 본 적이 없어. 내가 있었던 데가 본부구나. 진짜 이제 사령부급 안에서 막 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저 있을 때는 단본부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레이더 보는 뭐 방공관제단 이런 거 공군에서 그런 걸로 해서 갔는데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사령부나. 근데 거기서 이제 병사들 막 하는 거 보면 귀여워요, 애들. 가시면 이제 애들이 그런 거 부탁해요. 이제 뭐 이렇게 사무관이든 주사님이든 누구누구님 부탁하면서 막 맥주 하나만 사달라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사주세요. 애들 되게 짠합니다. 그거 한 캔 먹어보겠다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군대 가시면은 군대 간다니까 표현이 좀 그렇고 이제 직장 가시면은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저도 갔는데 아니 나한테 뭐 이렇게 매뉴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갔더니 야 너 공부 좀 했다며 이러더니 오더니 마우스를 갑자기 빡 뽑아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러더니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제 옛날엔 저도 했는데 이제 지금 못하는데 딱 마우스를 딱 뽑더니 컴퓨터를 딱 켜요. 지금 생각하면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어. 근데 막 알트탭하고 뭘 다다다다 누르더니 한글로 막 표를 만들고 막 뭘 해요. 기한문을 다 만들어서 딱 뽑아요. 이제 알트 P 눌러가지고 PV 하면 미리 보게 되거든요. 딱 뽑은 다음 자 너도 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젠장 그 3분 만에 다 한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되게 속으로 욕했거든요. 되게 못됐다 이랬는데 딱 석 달 후에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하면서 OJT예요. 온더 잡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직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온더 잡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인사조직 쪽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중세제도로 끌고 가면은 도제제도죠.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들고 뭐 하는 것들 대장장이들이 뭐 만들고 망치질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배우죠. 걔네가 책 써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도제제도고요. 표출화 같은 경우는요. 암묵지가 형식지로 가는 거거든요. 실험을 직접 해서 내가 깨달은 걸 보고서로 만들거나 도서 출판을 하거나요. 내가 직접 지식을 만들어서. 여기서의 도서 출판은 이런 얄팍한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 내 지식을 가지고 책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결화 같은 경우는요. 형식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약 정리하는 것들요. 여러분이 요약 정리하거나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 받아 적거나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적거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식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쓴 책도 사실상 요약본이다 보니까 연결하고요. 그리고 형식지가 암묵지로 가는 거는 이론을 깨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매치하라고. 네, 꼭 알아두세요. 시험은 단골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시트가 한 장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개인과 집단과 조직이 다 지식 경영을 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식 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시험에 무척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많아요. 구조조정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어째서인지 수험 목적상에 이제 기존 수험서들에는 딱 이 정도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뭐 M&A라든가 이런 부분, 기업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뭐 구조조정에 해당할 수 있죠. 당연히 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근데 그건 다른 파트에서 그냥 막 다루고 구조조정 파트에서는 요거 3개만 다루고 있어서 저도 요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조정은 영어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희한하게 영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영어 단어만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리스트럭처링이라 그래요.
스트럭처를 다시 짜는 겁니다. 구조죠, 스트럭처가. 구조를 다시 짜는 거라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기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업 구조를 변경하는 거고요. BPR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이걸 굳이 영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재수없으면 진짜 이상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BPR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란 말은 안 쓰고 여기서 엔지니어링 이거 받아 적지 마시고 거기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혹시 틀렸을까봐. 네, 리엔지니어링 맞죠? 네, 17페이지에 있네요. 얘는요 구조 조정이 하나이긴 해요. 하나이긴 한데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설계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전부 다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요 일부만 좀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BPR이라고 하는 리엔지니어링은요 리스트럭처링 안에서도 완전히 다 바꾸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로 베이스에서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완전히 다 바꾼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꾼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 얘는 리엔지니어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 바꾸는 것 이런 다음에 보기에서 1번 리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BPR. 그 다음에 2번에 실제 나온 문제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리스트럭처링이 나와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리스트럭처링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때는 리엔지니어링이 답이에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18페이지에 그래서 네모칸에 주의 이러면서 제가 써놨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과감히 리엔지니어링 찍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라는 거 있죠? 멋있죠? 뭐 타주지개 프로세스 등을 벤치마킹. 이건 그냥 카피죠, 카피. 베끼는 거죠. 네, 베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은 뭐 비용 중요도를 따져서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는 거라는데 얘는 아웃소싱은 그냥 우리말로 외주. 얘는 카피. 가장 깔끔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영 전략 부분 잠깐만 쉴게요. 한 10분 정도 깔끔하게 쉬고 35분에 그러면 한 37분쯤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쯤에 그러면 시작해서 한 타임 딱 하고 나면은 1시 반 됩니다. 네, 그때까지 그러면은 잠깐만 10분 정도만 쉬고 오시면 제가 세팅해 놓을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